자, 뭐 일일이 다시 다 설명하기 좀 그렇고 회로 두 가지랑 뭐 간단하게 그런 거 정리할 거면 정리하고 다시 오늘 진도를 나갑시다. 일단 우리가 호흡 세 과정, 세포호흡 세 과정 중에서 제일 첫 과정이 되는 해당 과정. 아이고. 자, 우리 해당 과정에 대해서 그냥 알아야 될 거 포인트랑 회로만 딱 빠르게 집어보고 갑시다. 일단 회로부터 시작은 포도당, 그쵸? 그래서 C6H12O6 포도당. 포도당 같은 경우는 당연히 화학식까지 알아야 되겠고 당연히 화학식까지 알고 계시겠죠? 포도당 화학식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포도당은 일단 이렇게 되고, 그래서 포도당이 뭐가 된다? 네, 일단 그 다음에 되는 게 과당 이인산입니다. 이 다음부터 나오는 물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만 알면 된다 그랬어요? 아이 뭐야, 왜 짝대기를. 뭐만 알면 된다 그랬냐면 탄소가 몇 개인지 정도만 기억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포도당이 과당 이인산이 될 때 과정에서 보면은 얘는 이제 인산이 붙는 과정이 필요했었으니까 이 과정에서 뭐가 된다? 두 개의 ATP가 소모되어서 두 개의 ADP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 온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쵸? 두 개로 나눠져서 두 개의 G3P라고 하는 물질로 나눠졌습니다. G3P라고 하는 물질은 탄소가 3개, 3탄당이었었던 거고,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얘가 탄소 6개짜리에다가 이렇게 인산이 하나씩 붙어 있었던 건데, 그거를 그냥 절반으로 나눠서 탄소 3개짜리에다가 이렇게 인산 하나씩 붙여 놓은 거 정도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쵸? 그래서 얘가 이제 G3P, 두 개의 G3P가 되는 과정이 있고요. 이건 다 지우고 다시. 그 다음에 두 개의 G3P가 뭐가 되고? 그렇죠. 두 개의 DPG라고 하는 물질이 됐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는 잠깐만 조금 더 길게 두 개의 DPG가 되는 거였는데, 일단 이 DPG도 탄소 3개짜리 물질이었고 이 사이에서 뭐가 있었다? 그쵸. 이 사이에서는 인산이 붙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생각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서 탈수소 효소의 작용으로 NAD 플러스가 NADH가 일어나는 과정이 일어나고 수소이온 하나 더 생긴다 그랬죠? 근데 이게 총 2개씩이라고 했었습니다. 여기서 쓰이는 거, 우리가 이런 식의 반응이 존재하면 여기서는 항상 탈수소 요소가 쓰인다 라고 했었고, 이 NAD 플러스라는 것 자체가 뭐였다? 탈수소 요소의 조효소라고 했습니다. 비타민으로 되어 있는 조효소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이렇게 만들어지고 다음, 그쵸, 피루부산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어요. 피루부산 같은 경우도 화학식을 아셔야 되죠. 피루부산 화학식은 C3H4O3. 사실 얘는 안 외우고 앞에서부터 와서 계산해도 된다라고 했었어. 근데 그렇죠. 앞에서 와서 계산해도 된다고 했었지. 왜? 이거 절반으로 나눠지는 과정이 여기니까 이쯤에서 C3H6O3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 그 과정에서 각각 G3P 하나당 NADH 플러스 H 플러스 이게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소를 2개씩 떼겠다는 소리. 그러면 여기서 수소 2개 떼면 C3H4O3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해당 과정이었고, 우리가 해당 과정에서 이제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아니죠, 사실 두 가지 넘긴 하지만 그냥 다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얘가 어디서 일어나는 거다?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거다. 이 해당 과정이 세포질에서 일어나야 되는 이유는 포도당이 너무 커서였죠. 얘는 이제 포도당 같은 경우는 세포 안으로는 들어올 수 있었는데 미토콘드리아로는 못 들어가더라. 그래서 한 번 더 나눠주기 위해서 일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세포질에서 일어나더라. 그리고 과정 자체에서 산소가 안 쓰이기 때문에 그냥 보다시피 얘는 결국은 산소와 관계가 전혀 없는 반응이더라.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랑,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해당 과정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는 모든 거에 다 통용되는 이야기인데, 모든 각 과정에는 우리가 알고 있지 우리가 따로 언급하지 않을 뿐 당연히 모든 과정에 효소가 쓰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효소는 당연히 쓰이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중에서 효소가 안 쓰이는 물질 대사는 그냥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모든 과정에 당연히 다 효소가 쓰입니다. 무슨 효소가 쓰이는지는 다른 건 몰라도 되고 뭐만 알면 된다? 요거 탈수소 효소랑 탈탄산 효소 요것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빠진 게 있네요. 완성이 덜 됐는데 이야기를 하고 있었네. 여기서 인산 2개 붙었어야 되지? DPG 자체가 3탄당에 인산이 2개씩 붙어 있는 거였으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4개 ADP가 4개 ATP를 만들어요 라는 내용이 빠져 있었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 피루부산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해당 과정 회로를 그릴 때 제가 이제 드린 거는 그냥 책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뜯어와서 그런 거지만 여러분들은 딱 이런 식으로 외워주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적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이따가 시간 나면 따로 적든가 하세요. 두 분은 그 답지에 이렇게 안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 적든가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해당 과정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뭐 이 정도 하고 일단 지나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TCA 회로. 얘는 일단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얘가 이제 피루부산을 만들고 나면 이제 저 피루부산 가지고 뭘 할 건데 그 뭘 하는 거는 이젠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미토콘드리아 안에서도 어디까지? 내막 안쪽의 공간인 기질, 즉 바탕질까지 들어와서 반응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피루부산 하나를 기준으로 그냥 회로를 완성을 해보면요. 피루부산 화학식이야 당연히 C3H4O3인 거 알고 있어야 되고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였어? 아세틸코에이가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아세틸코에이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여기 2탄당인 거. 그러니까 애들이 탄소가 몇 개인지는 되게 중요한 사실이니까 꼭 기억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루부산이 아세틸코에이가 되면서 그러니까 3탄당짜리 피루부산이 탄소 2개짜리가 되면 탄소가 떨어져 나와야 된다. 이렇게 탄소가 떨어질 때마다 우린 무슨 효소가 쓰인다? 탄산 효소가 쓰여서 탈탄산 효소가 쓰일 때는 CO2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리고 탈탄산 효소가 쓰일 땐 탄소는 골격이다 보니까 탄소한테는 이것저것 결합되어 있는 게 많단 말이야. 특히나 수소가 많이 결합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탄산이 떨어질 땐 당연히 이때 탈수소 요소도 같이 쓰여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NAD 플러스가 NADH 플러스 H 플러스가 되는 탈수소 작용이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선 한 가지 더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요 CoA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요 CO2를 떼어내는 작용인 탈탄산 효소의 조효소였다. 조효소라고 하는 건 다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CoA가 같이 들어가서 결합하는 과정이었고 근데 이 CoA는 요 다음에 바로 다시 떨어져 나오는 거지. 뭐랑 같이 결합하면서 우리가 이제 옥살산이라고 그냥 부르기도 하는데 옥살 아세트산이랑 그래서 이 옥살 아세트산은 4탄당짜리였고 이 옥살 아세트산과 아세틸코에에서 코에이 뗀 부분이랑 결합해서 얘가 뭐가 됐었어? 시트르산, 우리한테 익숙한 표현으로 구연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되는 거였습니다. 탄소 6개짜리.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매 과정 중에 효소가 존재하긴 하는데 우린 그런 효소들을 일일이 알 필요는 없고 그냥 효소가 있다라는 사실만 알면 되고 뭐 이렇게 CO2가 떨어져 나오는 곳은 탈탄산 효소, NADH가 만들어지는 곳은 탈수소 효소가 쓰인다는 사실만 기억해 주면 된다 그랬어요. 나머지는 그냥 효소가 있다는 사실만 알면 되고 효소가 쓰인다는 사실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시트르산이 뭐가 된다고 했었어요? 알파케토글루타르산이라고 하는 5탄당이 되는 거였는데 우리가 이건 풀네임 다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알파 정도로만 외워달라고 했었죠. 어차피 우리가 배우는 물질 중에서는 알파 들어가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서술형으로 막 학교에서 시험에서 TCA 회로를 그리시오 이 단계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서술형이 아예 없는 학교들도 태반이란 말이에요. 절대평가에 와서는 특히나.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차피 알파 나오면 그냥 얘구나 그냥 알아주면 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알파만 외우세요. 알파케토글루타르산이란 풀네임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정 중에 뭐 얘가 6탄당이고 5탄당이니까 여기서도 탈탄산 효소 CO2 떨어져 나오고 탈탄산 효소가 쓰였으니까 탈수소 효소도 쓰여서 NAD 플러스가 NADH가 돼요. NADH 플러스 H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 다음에 이 알파케토글루타르산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됐었냐면 석신산이라고 하는 4탄당이 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한다.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일단 5탄당이 4탄당이 됐으니까 CO2 하나 떨어져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탈탄산 효소가 쓰이는 거고. 잠시만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또 여기서도 NAD 플러스가 NADH가 되는 뭐가 일어난다? 탈수소 요소 작용이 일어난다. 그리고 여기서 또 뭐가 나온다? ATP가 되는 과정이 일어난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혁신산 다음에 여기서는 그냥 우린 말산 갈 거고 말산도 사탄당이고 이렇게 할 거고 바로 옥살아세트산 갈 건데 뭐 학교마다 이 사이에 푸마르산 끼어 있는 걸 배우기도 한다. 근데 일단 우리는 없는 걸로 외우자. 네, 그래서 여기 혁신산에서 말산 갈 때는 이젠 탄소 개수는 똑같으니까 탈탄산 요소는 더 이상 쓸 필요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분명히 어차피 탄소 개수 똑같을 건데 왜 이런 과정이 일어나느냐, 이 얘기가 뭐였어? 지금 들어온 산소가 피루부산이 가지고 있었던 게 산소가 3개 뿐이었는데 근데 CO2가 3번 떨어지면서 산소는 6개 떨어졌다. 그럼 산소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물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었던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물이랑 수소가 들어가고 그걸 다시 떼어내고 이러면서 이제 다시 밸런스를 맞추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일이 발생한다? 여기서 이제 물이 들어가고 나서 FAD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랑 NAD 플러스랑은 다른 종류의 탈수소 요소의 조효소입니다. 이것도 이제 비타민인 조효소고 얘도 비타민인 조효소인데 얘는 이제 탈수소 요소가 쓰는 다른 조효소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FADH2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마지막 말산 옥살아세트산 요 과정에서는 이제 똑같이 그냥 원래 쓰이던 NAD 플러스가 NADH 플러스 H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였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게 우리가 얘기하는 TCA 회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라 그랬어? 다 요 회로랑 요 회로는 그냥 빈 종이에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외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냥 비워 놓은 거고. 오케이? 그래서 이 TCA 회로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이제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거 말고도 또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회로 안에서 물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그리거나 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물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랑, 그 다음에 또 얘 자체가 산소를 소모하진 않는데 문제는 뭐였어? 얘는 산소가 없으면 멈춘다라고 했었지. 얘 자체가 산소를 소모하지 않아도 산소가 있어야만 일어날 수 있다. 이유는 뒤에 나올 산화적 인산화가 산소가 있어야만 일어날 수 있는데, 근데 그 산화적 인산화가 멈추면 TCA 회로가 멈춘다라고 했어요. 결국은 얘가 재료로 쓰게 될 NAD 플러스를 가장 대량으로 공급해주는 과정이 산화적 인산화니까. 그래서 얘는 딱 보기에 산소가 쓰이는 과정은 아니지만 산소가 있어야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야 되는 거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기억해줘야 되는 사실이 뭐였냐? 얘는 피루부산 하나 기준으로 우리가 TCA 회로를 그리고 외울 거긴 한데 어디까지나 우리 세포 과정은 항상 포도당 하나를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물질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에 다 2배를 해서 생각하면 되는 거였지. 그럼 이제 결론을 내려봅시다. 결론 내리기 전에 또 한 가지 더, 요거 여기서 나온 ATP도 그렇고 여기서 나온 ATP도 그렇고 이렇게 과정 중에 그냥 ATP가 튀어나오면 이건 우리가 뭐라고? 기질 수준의 인산화라고 부른다라고 했었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온 물질들을 총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CO2가 3개 나왔지만 우리는 한 번 더 할 거니까 6개의 CO2가 발생할 거고요. 그러니까 생성물 정리 여기다가 그리고 반응물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반응물에서 이미 포도당은 들어가서 전부 분해가 된 거고요. 그치? 그 다음에 포도당 들어가서 전부 분해한 거 말고 NAD 플러스는 일단 이런 거는 뭐 빼놓고 6개 H2O도 들어가는 거, 이건 어디에 들어가는 건지 TCA 회로 어디에 들어가는 건지 몰라도 아무튼 이 안에 들어갑니다. 회로 한 번당 3개 H2O가 들어가야 돼. 이유가 뭐였어? 아까 얘기했다시피 산소가 3개 모자란 상태니까 산소 3개씩 공급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H2O를 3개씩 공급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포도당 기준으로 회로가 2번 돌아야 되니까 총 6개 H2O가 공급되어야 되는 이런 그림이었지. 자, 그래서 반응물로서는 이 2가지 정도만 적어보면 될 거고 나머지 들어가는 짜잘짜잘한 거는 일단 그냥 생각 안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2가지 다 합쳐서 반응물이랑 생성물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생성물로서 나온 거는 지금 뭐가 되냐? 여기 ATP 2개, 이것도 ATP 2개로 봐줘야 된다고 했어요. 이유가 얘는 2개 ATP가 들어간 다음에 4개가 나온 거니까 그냥 우린 2개 ATP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ATP 하나 만들어지는 회로가 2번 돌 거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총 4개의 ATP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도 다 정리해보면 10개의 NADH 플러스 H 플러스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2개의 FADH2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요 해당 과정하고 TCA 회로 지난주에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에서 만들어지는 반응물은 생성물은 요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사실은 뭐겠어?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왜냐면 우리가 세포흡식의 생성물에 이런 걸 적진 않잖아. 그럼 우리 세포흡의 생성물로 좀 가보면 원래 우리 세포흡 생성물만 쭉 적어보면 6CO2 더하기 12H2O 더하기 몇 ATP였더라? 32ATP 34ATP? 32 맞잖아. 32ATP.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럼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만들어진 건 이 중에서 4개 ATP만 만들어졌으니까 아직 8개 ATP가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6CO2는 이미 해결됐네. 그럼 얘 해결됐고. 그럼 우리한테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뭐가 있냐면 요거랑 28개 ATP가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해결되지 않은 게 하나 더 있어요. 뭐? 원래 우리가 세포 반응물엔 6개의 O2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럼 그 O2 어디다 쓸 거겠어? 지금 남은 과정은 이제 6개 O2 쓰이는 것도 그렇고 얘네들 갖다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얘네들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 어디서? 마지막 과정에서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산화적 인산화를 들어가야 되는데 산화적 인산화는 암기보다는 이해에 가깝습니다. 회로가 따로 존재하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산화적 인산화는 꽤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 산화적 인산화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무리 없이 광합성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광합성에서 나오는 광인산화와 여기서 나오게 될 산화적 인산화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제대로 이해 못하면 그냥 2개가 동시에 힘들어지는 겁니다. 호흡과 광합성 모두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리 수업 시간에 이해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집에 가서 꼭 다시 복습하셔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 분명히 저 수업 들을 때는 다 이해했었는데 이래놓고 나중에 모르겠다고 하는 거 내가 한두 번 겪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두 번 겪은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복습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산화적 인산화 설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산화적 인산화의 장소부터 얘기를 해보면 얜 장소가 미토콘드리아 내막입니다. 그러니까 내막 그 자체가 산화적 인산화를 진행하는 곳이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막 세포 내 공생설 이런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꺼냈냐면 미토콘드리아의 외막과 내막을 구분해 봤을 때 외막, 바깥쪽 막인 외막은 원래 우리 몸에 있는 다른 세포막들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 근데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은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다른 일반적인 세포막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내막만이 가진 좀 특별한 단백질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이 산화적 인산화를 진행하게 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건 이제 미토콘드리아 내막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제 인지질 이중층이 쭉 되어 있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내막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여기를 기질, 바탕질이라고 하고 여기를 우리가 막사이 공간이라고 해봅시다. 그냥 막간이라고 적을게요. 막사이 공간. 그래서 여기 막사이 공간, 여기 기질 사이에서 요 내막에 어떤 특별한 단백질들이 존재하냐면 일단 그림부터 쭉 그릴게. 아무데나 그려도 되겠지 이건. 잠시만요. 그림이 너무 개판이니까 선을 그어놓고 잡을게요.
이 정도면 꽤 정확하게 그린 편입니다. 자, 이게 이제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있는 뭐 단백질들만 딱 그린 거예요. 이제 어차피 나머지 인지질들은 그냥 있는 거니까. 자, 우리가 흔히 막에 있는 단백질들을 통틀어서 그냥 막단백질이라고 하는데, 막단백질은 종류 자체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뭐 어떤 물질과 결합해서 신호를 받아들이는 단백질인 수용체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물질을 운반하는 단백질인 운반 단백질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수송 단백질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엄청나게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기서 다룰 것들은 효소 단백질, 그리고 수용체 단백질은 뭐 사실 그렇게까지 자세히 다룰 건 아니니까, 그럼 효소 단백질하고 운반 단백질 이렇게 두 가지를 주로 얘기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얘가 뭐냐면요, 지금 제가 그린 요렇게 동그란 애들, 요 타원형 얘네들까지 마찬가지로 해서 얘네들은 전부 다 효소 단백질입니다. 정확하게는 어떤 명칭을 가지고 있냐면요, 산화환원 효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화환원 효소는 무슨 작용을 하겠어요? 무슨 반응할 것 같아? 산화환원 반응하겠죠. 얘네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산화환원을 하는 산화환원 효소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되어 있는 애들은 막 안과 밖을 통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수송 단백질, 운반을 담당하고 있는 수송 단백질이 됩니다. 근데 하나 더 그려야 돼서 조금만 더 길게 뺄게요. 이쪽을 여기로 옮기고. 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긴 당연히 인지들이 중추망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이 산화환원 효소, 여기에 있는 요 산화환원 효소들에 대해서 이해해 줘야 되는데, 이 산화환원 효소의 다른 명칭이 전자전달계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생략하고 넘어온 이 단원에 있는 내용 중에 일부를 잠깐 가져와 볼게요. 자, 효소는 촉매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반응에 본인이 참여하지 않고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 준다던가 뭐 반응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근데 사실 우리 몸에서 효소가 무조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물질을 주고 이 두 가지 물질이 원래는 반응을 한대. 근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뭘 해도 반응을 잘 안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이 두 가지 물질을 반응시키기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가장 쉬운 방법. 그러니까 너네한테 처음 보는 물질 두 개를 주고 이게 반응을 하는 건데 너네가 한번 반응을 시켜봐 라고 했어. 근데 그냥 둬서는 반응을 안 해. 어떻게 하면 반응할 것 같아요? 뭐 해볼래? 섞어요. 그러니까 그냥 섞는 걸로는 반응이 안 일어났어. 어떻게 할래? 뭐 섞는 거야 당연히 해야지. 그냥 냅두면 반응이 당연히 안 일어날 거고. 섞었는데 반응 안 일어나. 뭐 할래? 촉매? 촉매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줄 만한 거 하나 있지 않아? 반응이 안 일어나. 반응이 일어나게 만들고 싶어. 가열부터 해보지 않을까? 예지간하면 다 가열부터 해볼 거라고. 실제로 맞는 과정입니다. 원래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가열이라고 하는 게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에요. 왜? 모든 반응에서는 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가열해본다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면서 진짜 대부분의 경우에 가열만으로도 반응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우리 몸 안에선 가열이라고 하는 과정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게 만들려면 가열하지 않고도 반응이 일어나게 해야만 하는 거고, 그걸 하게 만들어주는 게 효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효소가 필요한 건데, 근데 이 효소가 그냥, 우리 효소는 뭘로 되어 있어요? 단백질로 되어 있죠. 근데 효소에서 단백질로 되어져 있는 부분을 우리가 따로 주효소라고 불러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 단백질로 되어 있는 부분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효소들은 항상 그 단백질로 되어 있는 주효소 부분을 도와주는 나머지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걸 통틀어서 보조인자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주효소를 보조하고 있는 인자들인 거예요. 근데 이 보조인자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종류 중에 첫 번째가 비타민으로 되어 있는 조효소입니다. 그게 이제 아까 여기서 잠깐 얘기했었던 누구냐면 NAD+
탈수소 요소의 조효소라고 했죠. FAD 탈수소 요소의 조효소라고 했죠. 그리고 CoA 탈탄산 요소의 조효소라고 했죠. 이런 애들이 이제 비타민으로 된 보조인자 중에서 비타민으로 된 조효소에 되는 거예요. 해당되는 건데 이 보조인자가 그 비타민으로 된 조효소 말고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금속 이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 금속 이온이 몸 안에 들어있을 때 그걸 뭐라고 하냐? 무기염류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무기염류들은 엄청나게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데 그 중에 저런 보조인자로서의 작용도 존재합니다. 근데 그게 왜 갑자기 지금 설명한 게 되냐? 지금 여기서 이 각각의 산화환원 효소들은 서로 전부 다 다른 보조인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금속 이온을 갖게 되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나열되어 있냐면요. 얘가 얘보다 환원이 잘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각 효소들의 보조인자들이 더 환원이 잘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얘가 얘보다 환원이 잘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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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얘보다 환원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화학을 안 배운 사람이 없으니까 편하게 가봅시다. 자, 우리 금속의 이온화 경향 여기까지만 적어놓게. 자, 여기서 얘가 산화가 잘 되고 얘가 환원이 잘 되는 거잖아. 그래서 산화가 잘 되는 나트륨이 금속으로 있고 환원이 잘 되는 마그네슘이 이온으로 있다고 하면 이 둘을 놔두면 어떤 일이 발생하지? 당장 몇 달 전 시험 본 거잖아. 뭐였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산화가 잘 되는 건데 산화가 전자를 잃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전자를 잃고 싶어 하는 입장이 되어 버리는 거고 얘가 얘보다 환원이 잘 되는 애인데 환원은 전자를 얻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이에선 얘는 전자를 얻고 싶어 하고 얘는 전자를 잃고 싶어 하니까 알아서 얘가 이온이 되고 얘는 금속으로 돌아가는, 이게 이제 우리 산화환원에서 금속들 이제 섞어놓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완벽하게 똑같이 어떻게 되냐면 얘랑 얘랑 가까이 붙어있기 때문에 얘가 산화되게 되면 얘가 환원되잖아. 그러면 얘가 알아서 얘랑 얘랑 비교했더니 얘가 더 환원이 되고 싶어 하니까 전자가 이동합니다. 그리고 얘가 전자를 얻게 되면 얘랑 얘랑 사이에서 얘가 더 전자를 얻고 싶어 하는 거잖아. 아까 얘가 더 환원 잘 됐다고 했잖아. 잘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얘가 산화가 되고 얘가 환원이 되면서 다시 또 전자가 이동해요. 그리고 얘가 얘보다 환원이 잘 되니까 또 이동하고요. 얘가 얘보다 환원이 잘 되니까 또 전자가 이동하고 얘가 얘보다 환원이 잘 되니까 전자가 이동하고 얘가 얘보다 환원이 잘 되니까 전자가 이동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효소들의 집합체, 요 산화환원 효소들의 집합체를 전자전달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냅두면 진짜 말 그대로 전자가 전달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시작이야. 그럼 시작해서 전자가 누가 줄 것이냐, 제일 처음에 전자를 누구한테서 얻을 것이냐가 문제인데, 자, 여기 있는 제일 처음에 오는 요 효소 있잖아요. 사실 얘네들은 이름을 외우라고 하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얘네들이 뭐 사이토크롬 C, 사이토크롬 B, 사이토크롬 A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 사이토크롬 D까지. 근데 몰라도 돼. 뭐 그거 외우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당연히 몰라도 되고 그냥 여기 전자전달 효소들이 있다는 사실만 일단 기억하시면 되는데, 요 맨 앞에 있는 얘가 누구보다 딱 정확하게 환원이 잘 되게 되어 있냐면요, 얘보다 조금 더 산화가 잘 되고 조금 더 환원이 안 되는 애가 NAD입니다.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지금 여기가 기질이니까, 이쪽이 지금 기질이니까 기질에서 TCA 회로가 진행이 됐다고. 그럼 TCA 회로가 진행이 되면 뭐가 만들어져? NADH 플러스 H 플러스가 만들어지잖아. 얘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NAD 플러스가 전자를 얻은 상태입니다. 즉 환원되어 있는 상태야. 근데 얘가 환원이 됐는데 얘가 얘보다 환원하고 싶어 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 여기서 얘가 다시 NAD 플러스와 두 개의 H 플러스로 분리되면서 얘를 붙여주고 있었던 두 개의 전자가 요놈한테 이동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간단하지? 이 두 개의 전자가 얘한테 이동하고 쭉 이동하는 거예요. 끝까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렇게 되는데 NADH에 들어있었던
자, 이 NADH에 들어있었던 전자는 뭐냐면 요 사이 결합하고 있었던 그 결합 에너지를 그대로 그냥 다 들고 나옵니다. 원래 이건 당연한 거긴 한데 원래 결합을 끊게 되면요, 그 결합에 들어갔던 에너지만큼이 방출이 돼요. 그래서 결합이 끊어질 때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건 맞는데 그 방출된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이 되는 게 아니라 전자가 그대로 들고 있는 상태가 된다고. 그래서 이 전자는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냐? 고에너지 전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는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전자예요. 그래서 이 고에너지 전자들이 이렇게 산화환원 산화환원 하면서 쭉 이동하게 되는 건데, 일단 이 효소들의 역할은 그게 전부입니다. 그럼 이제 다른 단백질들의 역할을 봐야 되는데, 이 뒤쪽에 있는 이 길쭉한 단백질들의 역할을 봐야 됩니다. 자, 이 길쭉한 단백질들은 우리가 따로 이름을 잘 붙이진 않는데 설명을 위해서 이름을 붙여보면 얘는 H 플러스 펌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일단 생원을 안 배우신 분한테는 오히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생원을 배우신 분이 4분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자, 펌프 우리 어디서 봤던 거야? 나트륨 칼륨 펌프 봤던 거죠. 나트륨 칼륨 펌프가 뭐 하는 거였어? 그쵸, 나트륨이랑 칼륨을 이동시키는 건데 정확하게 그러니까 뭐 능동수송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는 거였어요. 능동수송할 때는 뭐였어? 나트륨이 무조건 안에서 밖으로 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깥에가 나트륨이 훨씬 많은데도 안에서 밖으로 나트륨을 이동시켜. 이 얘기는 뭔 소리냐면 농도가 낮은 데서 농도가 높은 데로 물질을 이동시키는 거란 말이야. 이거 그쵸? 그러면 농도가 낮은 데서 농도가 높은 데로면 자연스러운 거야? 자연스럽지 않은 거야? 자연스럽지 않은 거잖아. 고농도에서 저농도 확산, 이게 자연스러운 화학적인 현상이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이 이동한다는 것 자체가 비자연적인 현상이라고. 그래서 그걸 억지로 해주기 위해서 나트륨 칼륨 펌프는 뭘 썼어? ATP를 썼던 거지. 그 과정을 우린 뭐라고 불러? 능동수송이라고 불러였던 거라고. 지금 얘가 H 플러스 펌프라고 제가 설명한 이유는 그걸 기억하면 정확하게 기억하기 편해서 그렇습니다. 얘도 H 플러스를 능동수송할 거라서 그래요. 근데 ATP는 쓰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게 ATP를 만들려고 하는 과정이지 ATP를 쓰려고 하는 과정이 아니잖아. 얘는 지금 목적 자체가 ATP 합성에 있기 때문에 ATP를 갖다 쓰면 안 돼. 근데 원래 능동수송이라는 것 자체가 ATP를 소모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에너지를 소모하는 과정이지. 단지 우리 몸의 에너지는 대부분 ATP 형태로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럼 실제로 얘는 어떤 에너지를 쓰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얘는 어떤 에너지 쓰면 될까? 열? 열 에너지? 그래. 방금 여기 지금 뭐가 지나가고 있어? 고에너지 전자가 지나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ATP를 쓸 필요가 없는 게 이 지나가고 있는 고에너지 전자의 에너지를 뺏어다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뒤에 있는 요 단백질과 요 효소 단백질이 같이 있는 걸 우리가 효소 단백질 복합체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거든요. 효소 단백질 복합체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냐? 지금 이 지나가고 있는 전자의 에너지를 뺏어서 밖으로 잠깐만. 맞아요. 방향이 잘못된 게 맞지? 이 에너지를 뺏어다가 안에서 밖으로 H 플러스를 능동수송시킵니다. 그걸 총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 할 수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됐죠? 이해가 됩니까? 이해돼? 이해돼요? 이해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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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이렇게 H 플러스 3개를 밖으로 능동수송 시키고, 자, 그러고 나서 이 전자는 에너지를 다 잃어요. 그러니까 이 H 플러스 3번을 한 만큼 에너지를 다 잃게 되는데, 여기서 일단 이야기해 볼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그린 게 이렇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 전자를 잃은 에너지가 갈 곳, 에너지를 잃은 전자가 갈 곳이 일단 필요해요. 그러면 전자를 버려야 되겠네? 전자 어디다 버릴까요? 몸 밖으로 방출하나? 그러면 모든 인간이 그쵸, 손에서 전기 나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자를 막 방출할 수는 없어 당연히. 그럼 우린 전자를 버릴 곳이 꼭 필요합니다. 어디다 버리면 될까? 지금 이 안에 전자가 대놓고 모자란 애가 있어요. 누구?
아니 효소들은 어차피 그냥 이온 상태의 보존인자를 갖고 있는 거라서 그건 상관없고. 수소이온. 솔직히 생각해봐라. 이게 우리 몸 안에 수소이온들이 막 자유롭게 돌아다닌다는 당연히 돌아다니는 겁니다. 원래 우리 알잖아. 여기 또 화학 다 하신 분들이니까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 기억하시죠? 원래 우리 몸 안에는 산 이온이랑 그 다음에 염기성 이온 OH- 수산화 이온이 당연히 존재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추가로 만들어진 H+들 얘네들은 그냥 냅두면 안 돼서 이런 애들을 어떻게 해주냐? 이 전자를 갖다 버립니다. 그래서 이 수소들이 이제 와서 이렇게 이 수소 두 개가 와서 지금 이 이동하던 전자들이 두 개니까 같이 결합하면 정확하게 H2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이것도 결국은 피카츄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 건 게 우리 몸에서 H2가 만들어져요. 그럼 이건 뭔 소리냐면 우리 날숨에다가 불 붙이면 네, 우리는 이제 불을 뿜게 되는 거겠죠. 막 터진다고.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면 H2가 발생해는 아예 일어나선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H2 대신에 더 익숙한 물질 뭐야? H2가 들어있는 더 익숙한 물질. 그렇죠? H2O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 이 전자를 버리기 위해서 갖다 쓰는 게 누구냐면 O2입니다. 정확하게 몇 개를 쓰냐면 2분의 1 O2를 쓰게 돼요. 산소 하나만 갖다 쓰면 되니까. 오케이? 선생님 2분의 1개 O2만 쓸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표현들이 생물학적으로 생각해보면 뭔가 반개의 산소가 쓰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도 이걸 화학적으로 생각해보면 2분의 1몰만 갖다 쓰면 되는 거라서 진짜 절반개를 쓰겠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애초에 이 입자들이 쓰이는 세계 자체가 굉장히 미시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일단 H2O가 만들어지는 거 2분의 1 O2인 거 쓰였고 그 다음에 이 나간 H+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지금 봐봐. 기질에서 막간 공간으로 H+가 나갔어요. 그럼 H+ 농도가 기질은 어떻겠어? H+ 농도가 낮겠죠. 저 농도. 바깥에는 H+ 농도가 고농도죠. 자, 그럼 우리가 바깥의 pH는 어떻겠어? 낮죠. 그래서 막사의 공간의 pH는 낮아집니다. 그리고 기질의 pH는 높아져요. 우리 외웠지? 기질의 pH가 높고 막사의 공간의 pH가 낮다. 외웠잖아. 그 외운 이유가 이거입니다. 이 산화적인산화의 전자전달계가 작동하면서 수소이온을 바깥으로 능동수송시키기 때문에 외부의 H+ 농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해서 pH가 낮아지고요. 그러니까 pH가 작은 상태로 유지가 돼. 그리고 내부는 이제 pH가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지. H+를 뺏겼으니까. 우리가 흔히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 H+의 농도 기울기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도 기울기가 형성이 됐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도라에몽 주먹이 뭐냐면 요게 이제 H+ 통로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H+가 이동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럼 바깥에가 H+ 고농도고 내부가 H+ 저농도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외부에서 내부로 확산이 일어나겠지. 뭘 따라서? 이 통로를 따라서 확산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H+가 이동을 해요. 자, 근데 H+ 이온은 질량을 가진 입자지. 질량을 가진 입자가 운동을 하게 되면 뭐가 발생해? 운동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운동 에너지 공식 기억하십니까? 여기 두 분은 꼭 알아야 되겠네. 어제도 했으니까. E는 2분의 1 mv제곱이죠? 그래. 운동을 한다라는 건 즉 속력이 존재한다는 소리고 속력이 존재하는 순간 에너지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발생해요. 그리고 이 수소이온이 내부로 확산되어서 들어오는 그 운동 에너지를 그대로 화학 에너지로 전환해주는 효소가 요 놈입니다. 주먹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도 일종의 효소와 단백질의 복합체인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굳이 생각해주지 않고 이 전체를 하나의 효소로 봐줍니다. 그리고 이 효소의 이름이 ATP 합성 효소예요. 그리고 이제 이 ATP 합성 효소는 요 H+가 이동하는 힘을 통해서 ADP와
인산 하나를 결합시켜서 ATP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ATP가 만들어져요. 수소이온 하나 들어올 때마다. 그래서 NADH당 하나당 이제 수소가 3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는 수소도 3개겠지. 그래서 만들어지는 ATP도 3개지. 그래서 원래 NADH 하나당 ATP가 3개 만들어져. 이런 식으로 예전에 많이 설명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엔 틀린 부분이 있어요. 틀린 부분은 이따 수정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요 놈이 우리가 아직 설명을 안 했잖아. 요 놈은 뭐냐면 얘가 정확하게 누구보다만 환원이 잘 되게 되어 있냐? FADH2보다 환원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FADH2라고 하는 물질은 여기서 환원되는 게 여기서 산화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산화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은 NADH랑 똑같은데 한 가지 다른 점. 얘는 여기서 출발했기 때문에 여기 갔다가 여기 가는 게 끝이거든. 그러면 통로를 2개만 지나게 되죠. 그래서 H 플러스를 2개만 능동수송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FADH2는 하나당 ATP를 2개만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결국은 얘는 마지막에 있는 이 산소가 받아줘야 되잖아, 전자를. 그럼 얘가 산소가 없잖아? 그럼 이 전자를 못 받아줘서 얘가 환원된 상태를 유지해요. 얘가 환원된 상태를 유지하면 얘도 환원된 상태, 얘도 환원된, 얘도 환원 상태를 전부 다 유지하게 되거든? 그러면 NADH가 더 이상 쓰일 수가 없게 되겠지. 그러니까 TCA로도 멈추는 거예요. NAD 플러스 재생이 안 되니까. 이런 과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근데 사실 이 전자가 에너지를 갖고 가다 보면요. 이 전자가 가진 에너지가 마지막 수소이온을 능동수송시키기에 에너지가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어떻게 흘러가냐면 NADH 2개당 마지막 거에서 한 번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걸 역으로 얘기해 보면 결국 NADH 하나당 능동수송시킬 수 있는 수소 개수를 2.5개로 세주면 돼. 그렇지? 2개 능동수송시키고 마지막 거는 능동수송시킬 만큼은 안 되는데 나머지 하나 반은 줄 수 있는 거지. 능동수송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반을 주는 거지.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들 힘들어요. 능동수송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음을 하다 보면 되게 힘듭니다. 이게 능동수송 이렇게 나와요. 아무튼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그래서 흔히 NADH 하나당 2.5개의 ATP를 만든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이건 FADH2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그래서 1.5개의 ATP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결론을 내려보면 NADH가 총 10개였으니까 얘가 각각 2.5개씩 만들면 25개의 ATP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FADH2가 2개 있으니까 얘가 각각 1.5개씩 만들면 3개의 ATP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다 더하면 25, 3, 4 더하면 32개의 ATP가 만들어지는 거 맞지? 이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NADH 하나당 만들게 되는 H2O가 1개예요. 그리고 이건 FADH2도 마찬가지입니다. 얘 하나당 만들어내는 H2O가 1개예요. 그러니까 지금 합치면 12개가 쓰일 거니까 물이 12개 만들어집니다. 12H2O 나오는 것도 정리 끝. 그리고 H2O 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산소 절반 개씩 갖다 써야 되죠. 그러니까 6개 산소 쓰이는 것도 끝. 되죠?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은 이 산화적 인산화라고 하는 과정은 당연히 뭐 외우기도 외워야 되는데 뭐 처음 보는 효수들도 많고 처음 보는 것들도 많고 하니까 외우기도 외워야 되는데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앞에 TCA 회로랑 해당 과정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쟤네들은 이해하기 너무 어려워. 그냥 그렇다는데 어쩔 거야에 더 가까웠다면 얘는 그래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앞에 것들은 그래봤자 이 과정 중에 있는 것들을 뭐가 나오고 뭐가 들어가고 이런 걸 이용해서 문제를 낸다면 쟤는 응용이 가능해요. 이것저것 응용을 해서 문제를 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세포호흡 저해제라는 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좀 나중에 차차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일단 우리는 이렇게 과정을 외우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앞에선 전자전달계라고 부른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 상하적 인산화라고 하는 과정은 전체적으로 두 가지로 분류해서 많이 불러요. 이 앞부분을 이 H 플러스를 능동수송시키기 위해서 전자들이 이동하고 이렇게 앞부분, 이 부분을 전자전달계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 H 플러스 농도 기울기가 형성된 것 때문에 밖에서 H 플러스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ATP 합성하는 이 마지막 이 과정을 화학 삼투라고 불러줍니다. 원래 삼투랑 확산은 한 끗 차이거든요. 원래 삼투는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고, 그러니까 용매가 이동하는 게 삼투고 용질이 이동하는 게 확산이고 원래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건데 여기서는 용질이 이동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화학 삼투라고 불러줘요. 사실 그럴 만한 이유는 화학적으로 설명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왜? 원래 저 H 플러스는 혼자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뭐겠어? H3O 플러스일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물 분자에 붙어서 이동하는 거잖아. 그럼 결국은 물 분자가 이동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삼투라고 부를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이건 이해하려고 이런 설명을 듣는 것보단 차라리 화학 삼투라고 외우는 게 더 편하겠죠. 그냥 그래서 마지막 과정은 화학 삼투라고 불러.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호흡의 1차적인 내용은 끝이 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두 개의 회로가 꼭 들어있어야 되고 저게 정말 제대로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됩니까? 그죠? 자, 몇 시네? 한 40분쯤 됐을 것 같은데? 37분. 수업을 하면 내가 이 정도 분량을 했으면 이 정도 시간이 지났겠거니 하는 거야.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내용이 호흡 쪽의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발효입니다. 원래는 사실 이 다음에 호흡률 실험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호흡률 실험 말고 또 얘기해야 될 게 포도당이 아닌 다른 물질을 이용해서 세포호흡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도 원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그냥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읽어만 봐도 충분히 해결될 만한 이야기라서 그냥 굳이 따로 설명은 안 할 거고요. 그냥 우리는 바로 발효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발효가 뭐예요? 발효가 뭡니까? 발효가 뭐예요? 미생물이 뭔가를 한다. 오, 좋아요. 미생물이 뭔가를 해요. 자, 일단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이 과정들은 산소를 쓰는 과정,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산소호흡이 됩니다. 우리가 제일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일반적인 세포호흡이 지금 이 산소호흡인 거지. 산소를 사용하는. 근데 세상에는 산소를 사용하는 호흡이 아니라 산소를 사용하지 않는 호흡인 무산소호흡도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야. 근데 이 무산소호흡을 우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무산소호흡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산소가 없기 때문에 포도당을 완전히 분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다 말았기 때문에 중간산물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이 만들어진 중간산물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면 그걸 우린 발효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만들어진 중간산물이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거나 우리한테 해가 되면 부패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실 미생물들은 그냥 똑같은 과정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물질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면 발효,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으면 부패. 이거 인간 기준으로 나눈 거지. 부패와 발효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꼭 배워봐야 될 발효가 두 가지가 있고요. 뭐 한 가지 정도는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하고 시간이 안 되면 설명 안 하고 뭐 이렇게 할게요. 근데 이 발효라고 하는 무산소 호흡은 여러분들이 이 무산소 호흡 과정에서 꼭 알아줘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얼추 얘기를 했었는데 해당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나니까 미토콘드리아가 필요가 없잖아. 그리고 실제로 이 발효를 하는 미생물들은 미토콘드리아가 없습니다. 근데 발효는 미생물한테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도 일어나. 어떤 거? 근육이 하는 젖산 발효라고 하는 발효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무산소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그게 근육이 젖산 발효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근력 운동입니다. 근데 이 근육 같은 경우는 미토콘드리아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효를 해요. 근데 근육은 좀 특이 케이스니까 일단 빼놓고 하면 대부분의 이
무산소 호흡을 하는 애들은 아예 미토콘드리아가 없거나 하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랑 상관없이 일어나야 되는 게 발효인데, 근데 애초에 세포호흡 과정 중에 미토콘드리아랑 상관없는 과정이 있어요. 어디? 얘는 원래 세포질에서 일어나니까 원래 미토콘드리아랑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발효는 전부 다 해당 과정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두 가지 발효가 뭐가 있냐면, 이거 지울게요 그냥. 일단 알코올 발효.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발효입니다. 알코올을 만드니까 얼마나 좋아. 나 어제 여기 2시에 퇴근해서 2시부터 밤 10시까지 술 마심. 9시인가? 9시까지. 아무튼 그래서 무산소 알코올. 자, 얘 알코올 발효 같은 경우는 일단 누가 하냐면, 우리가 흔히 뭐 누룩곰팡이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그놈이 하는데, 원래 가장 많이 쓰는 표현으로는 이스트 혹은 효모라고 많이 부르죠. 이 효모가 하는 알코올 발효가 됩니다. 효모. 그래서 이제 알코올 발효하는 우리 그 술 만드는 과정을 보면요, 산소가 들어가면 안 돼요. 실제로 산소가 들어가면 부패가 일어나거나 식초가 만들어집니다. 그건 이제 다른 얘기고. 근데 아무튼 일단 이 효모가 하게 되는 게 무산소 요 과정이 되는 건데, 요 알코올 발효가 되는데, 이 알코올 발효는 중간 산물 이름이 알코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코올 발효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과정을 볼게요. 일단 첫 과정은 자세히 설명할 게 없는 게, 그냥 포도당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똑같은 과정을 해서 그냥 피루부산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두 개의 피루부산을 만들어내면 돼요. 그럼 그 과정 중에 어떻게 되냐면 ATP 2개 나오죠. 그리고 이 ATP 2개가 끝이야. 그래서 발효는 효율이 엄청나게 구려. 포도당 하나당 끽해봐야 2개 ATP 만들 수 있는 게 전부라고. 세포호흡은 포도당 하나당 32개 ATP를 만들 수 있는 데에 비해서 얘는 효율이 진짜 구립니다. ATP 2개밖에 못 만들어. 그리고 이제 여기 피루부산에서 끝나면 참 좋겠지. 그럼 과정도 되게 단순하고 너무 좋은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과정 중에 뭐가 만들어진다는 거? NAD 플러스가 2개 NAD 플러스가 2개 NADH 플러스 H 플러스가 된다는 거. 우리가 어차피 얘는 NAD 플러스 2개만 쓰니까 산소가 없어도 괜찮아라고 지난번에 수업할 땐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얘는 산소를 직접 쓰지도 않고, 그리고 갖다 쓰는 NAD 플러스도 2개밖에 없으니까 별로 문제가 안 돼라고 얘기했었지만, 사실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얘도 NAD 플러스의 공급이 없으면 언젠간 멈춰. 근데 해당 과정 자체가 그래도 산소가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산소가 없어서 산화적인산화를 못하면 다른 과정을 통해서 NAD 플러스 공급을 해줍니다. 그게 지금 이 과정, 그게 발효예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이 되는 거냐면, 이 2개의 피루부산에다가 다시 수소, 여기서도 우리가 떼어낸, 요 과정에서 떼어낸 수소를 다시 갖다 붙여서 물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발효에서 얘기하는 피루부산의 환원이라고 부르지. 이걸 피루부산을 환원시키는 과정이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피루부산을 환원시키는 과정에서 나오는 알코올 발효니까 얘는 이제 최종적으로 뭐가 되면 되냐면 에탄올이 나와요. 말 그대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식용 알코올, 에탄올이 됩니다. 에탈올이네요. 에탄올. 자, 에탄올이 되는데, 에탄올 화학식 저기 잔다. C2H5OH. 보통 이렇게 많이 그래요. 이렇게 많이 써. 그리고 피루부산 화학식이 C3H4O3였잖아요. 그럼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눈에 보이죠? 일단 뭐가 됐어? 수소가 2개 붙는 건 애초에 우리의 목적이었잖아. 그리고 2개의 피루부산이니까 2개 에탄올 만들면 되니까, 이거는 그 2개인 건 문제가 안 되니까 하나당 2개씩 붙여주는 거니까, 수소 2개 붙은 거는 그래, 오케이. 4개였던 수소가 6개가 된 건 확인했어. 그치? CO2가 빠져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 과정에 뭐가 있냐? 탈탄산 요소의 작용이 있는데, 그게 어디서 일어나냐면
여기서 일단 CO2를 먼저 뗍니다. 그럼 얘가 CO2가 우선적으로 떼어지게 되면은 뭐가 돼요? C2, H5, H2, H4, O 이런 식이 되잖아요. 얘가 정확하게 어떤 형태가 되냐? 여기서 C2H5 아이씨 죄송합니다. CH3CHO라고 하는 물질이 됩니다. 그러면 C 2개 맞고 H 4개 맞고 O 하나 맞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봤지? 뭐야?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입니다. 이거 우리 화학 시간에 봤었잖아. 자, 그래서 얘 아세트알데하이드가 CO2 탈탄산 요소 이거 탈탄산 요소예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그 탈탄산 요소. 그래서 여기서 탈탄산 요소가 쓰여서 CH3CHO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먼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수소가 붙으면서 에탄올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알코올 발효, 알코올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것도 이 회로를 외우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젖산 발효. 젖산 발효가 훨씬 쉬워. 자, 젖산 발효 같은 경우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얘는 일단 젖산균에서도 일어나고 어디서? 아까 얘기했던 근육에서도 일어나는 거지. 실제로 이제 근육의 세포질이 무산소 호흡을 하는 방식이 이겁니다. 참고로 너네 젖산 어디에 들어있는 거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젖간류에 들어가는 게 젖산입니다. 애초에 그 젖간류의 발효가 다 젖산 발효예요. 그래서 우리가 젖간류에서 흔히 뭐 약간 시큼한 맛 이런 게 느껴지는 거고 우리가 그 젖가를 이용해서 김치를 담그기 때문에 김치도 마찬가지로 시큼한 맛이 나게 되는 거지. 왜? 젖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젖산 발효는 똑같이 포도당을 이 피루부산으로 만들어요. 뭐 두 개 ATP가 나온다는 사실은 적기 귀찮았는데 그냥 대충 이렇게만 적을게요. ATP 두 개 들어가는 건 안 적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 두 개 NAD 플러스를 두 개 NAD H 플러스 H 플러스 이렇게 만들었다 보니까 얘를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이 다음 과정이 되는 건데 얘는 피루부산이 C3H4O3잖아요. 근데 젖산의 화학식이 어떻게 되냐면 C3H6O3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이제 뭐 다른 과정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말 그대로 피루부산 갖다가 수소 갖다 붙이면 끝입니다. 여긴 중간 과정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발효를 외워주면 되고요. 실제로 이제 간혹 가다가 지금 제 프린트에는 아직 남아 있는데 제 프린트에서 뭐 이따 발효 부분 뽑아 드릴게요. 근데 지금 간혹 가다가 학교에서 아세트산 발효를 가르치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아세트산 발효가 지금 사실상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안 가르칠 거고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인 내용이다 보니까 일단 우리는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하면 되겠네.